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트 강사 공기평이라고 합니다. 보테니컬 아트는 자연의 일부 식물을 관찰하고 표현함으로써 관찰력과 조형적인 실기 습득을 통해서 이렇게 꽃을 표현해 보면서 그 힐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색연필이고요. 하나는 수채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색연필과 수채화는 그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구분지어서 나눠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 기초가 되는 드로잉 소묘를 해봄으로써 어떤 기초적인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색연필의 재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색연필은 크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파버 색연필, 독일제고요. 파버 색연필, 여기는 48색으로 나와 있지만 72색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프리즈마 색연필, 이것은 미국제인데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32색인데 보통 72색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까렌다시 색연필이 있는데 이것은 스위스제이고요. 이게 80색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까렌다시가 한 20만원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버 가스텔은 독일제이고 이것은 한 72색이 한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즈마는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이렇게 중색 효과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수업 교재로서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품입니다. 색깔은 72색 이상이 되겠고요. 132색은 색깔이 약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의실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할 수 있는 걸로는 72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까렌다시 색연필은 색상이 진하고 연필도 단단해서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요. 파버 색연필은 색연필이 단단하고 색상이 좀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즈마 색연필은 파버의 절반 가격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심이 연하고 부드럽게 잘 표현되는데 단점은 약간 잘 부러진다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만, 잘 부러진다는 얘기는 연필심이 그만큼 부드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연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부드럽게 잘 표현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색연필이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런 배열들이 원래 색연필을 구입했을 때 배열되어 있는 것과는 상당히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선 보면 패밀리 계열로 해서 이렇게 색깔이 쭉 명도별로 명도가 높은 색부터 명도가 낮은 색까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곳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각자 이렇게 배열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색연필 처음 구입했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보여지는 그 배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패밀리 칼라 이렇게 명도별로 명도 순서대로 이렇게 패밀리 칼라로 배열을 해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브라운 계열.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형광색 연필로 되어 있는데 형광색은 이런 일반적인 색연필로 표현했을 때 색상이 이렇게 축축하거나 채도가 떨어져 보일 때 그럴 때 위에다가 이렇게 칠해주면 굉장히 채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색연필 케이스에 이렇게 붓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붓이 그려져 있는 것은 수성 색연필입니다. 색연필은 유성 색연필과 수성 색연필이 있는데 유성 색연필은 기름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색연필은 물에 녹는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케이스에 이렇게 수채화 붓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중색 효과 표현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이 색연필을 구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연필을 구입하실 때 보타니컬 아트를 위한 색연필은 유성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성은 색연필을 칠하고 그 후에 다른 색깔을 칠했을 때 색깔이 연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색연필 구입하실 때는 꼭 유성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있겠는데요. 그 일러스트 패드라고 그럽니다. 브리스톨 페브리아노라는 이태리 제품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서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안에 속지는 제도용지입니다. 매끈한 제도용지라서 우리가 그 색연필로 그릴 때 굉장히 그 선이 잘 그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도용지는 선을 잘 긋게 만드는 그 용도로 특화가 되어 있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이러한 제도용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지우개고 하나는 미술용 지우개인데 미술용 지우개는 부드럽고 잘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지우개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플라스틱 지우개는 45도로 커팅해서 날카로운 그 끝을 이용해서 샤프하게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디테일한 어떤 묘사를 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고 미술용 지우개는 넓은 부분 광범위하게 지울 때 좋습니다. 그리고 연필이 있겠는데요. 연필이 보통 그 일러스트 패드에 색연필 밑그림으로 그릴 때는 4H 연필이 좋고요. 그 다음에 HB가 있고 B가 있고 EB가 있고 4B가 있는데 보통 단색으로만 흑백으로만 이렇게 꽃을 그릴 때는 4B나 2B가 좋고 B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밑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4H를 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H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 단단하고 그리고 흐리게 나옵니다. B 숫자가 많을수록 그 힘은 물러지고 그리고 진하게 나옵니다. 그런 연필의 특성을 잘 아시고 색연필 밑그림을 스케치할 때는 4H 연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B 숫자가 많은 연필로 그리게 되면 그 진한 흑연가루로 인해서 위에 색연필로 입혔을 때 색연필 색상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색연필 밑그림을 그리실 때는 4H 연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연필깎이가 있는데요. 그 연필깎이는 말 그대로 힘이 단단한 연필을 깎는 용도입니다. 색연필은 무르고 부드러워서 단단한 연필 깎는 그 용도로 연필깎이를 사용하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편의성 때문에 그 연필깎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커트칼로 연필을 깎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색으로 이렇게 단색으로 드로잉할 때 샤프 연필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샤프 연필은 이렇게 굵기가 일정하고 가늘기 때문에 무슨 자세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가느다란 실선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색으로 연필로만 꽃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일반 스케치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스케치북의 내지는 켄트지입니다. 켄트지는 연필로 그리는 그림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켄트지가 내지로 되어 있는 일반 스케치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종류 물감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튜브에 담겨 있는 물감이고요. 이것은 고체 케이크 물감입니다. 물감을 카라멜처럼 녹여서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놓은 건데요.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렇게 훔쳐내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이기는 양이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체 케이크는 값이 좀 비싼 반면에 알료가루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밝고 선명한 좋은 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튜브 물감인데요. 이것은 투명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그 명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과슈라고 이것은 불투명 물감입니다. 이것은 흰색을 가지고 명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붓이 있는데요. 이 붓은 이런 배경을 넓은 분칠할 수 있는 평붓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근 붓이 있는데 둥근 붓 중에 요것은 단비털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그 합성모인데요. 합성모는 마모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붓이 좀 약간 뻣뻣합니다. 단비털에 비해서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 있고 연필들이 있는데, 사비연필, B연필, HB연필 세 가지가 있는데, 사비연필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위에 그 물감을 채색을 했을 때 밑에 그 사비연필 라인이 연필선이 다 진하게 이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경우에는 HB나 H연필류의 그런 H연필들로 스케치를 하셔서 이 선이 가급적 덜 보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시라고 하는 세계 최고 고퀄리티 수채화 전문지가 있습니다. 수채화를 그릴 때는 항상 다른 장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종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 결과물이 좋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종이가 이게 좋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패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면이 다 풀제분이 되어 있습니다. 풀제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수채로 완성하고 나서 이렇게 나이프로 커트칼로 한 장씩 이렇게 뜯어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뭐 이게 종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테이프를 바른다랄지 아니면 앞전을 박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채를 그릴 때 붓 끝에 묻어있는 그 물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지나치게 붓끝에 물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붓끝을 대서 물을 좀 이렇게 배출을 해서 이렇게 물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수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지금은 잘 나오지 않는데 옛날 기저귀입니다. 옛날 기저귀가 가장 물 조절하기에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물그릇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채를 그릴 때 물그릇이 작으면 이렇게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야지
굉장히 깨끗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깨끗하게 그려지려면 자주 물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큰 물그릇을 갖다 놓고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톤 나누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필은 모든 미술 도구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미술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톤 단계를, 명도 단계를 나누는 연습을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도는 그 0에서 10까지 11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11단계째 한 단계는 화이트로서 흰 종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진한 블랙에서 가장 밝은 흰색을 면한 그 전 단계까지만 이렇게 10단계로 나눠 가지고 명암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을 최대한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가장 밝은 화이트 단계까지 이 11단계 폭을 충분히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블랙 단계, 0단계를 최대한 진하게 해야지만 단계를 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는 학생들이 블랙 단계를 0단계를 최대한 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해서 결국은 톤 차이가 이렇게 안 나게 그렇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장 톤 단계를 내는, 명도 단계를 내는 연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각 단계마다 이렇게 충분히 구분이 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 미묘한 톤 변화를 이게 충분히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쾌감을 줍니다. 명암을 만들기 위한 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터치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목을 공중에 고정하고 일정한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균질한 어떤 두께의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에 힘을 주고 한쪽을 삐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은 힘이 가 있고 한쪽은 가늘어지면서 쓱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힘을 빼시고 점점 힘을 주고 힘을 빼시는 겁니다. 힘을 빼시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힘을 빼시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힘을 빼시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방법으로 그리면 굉장히 매끈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연필로. 그 다음에는 이런 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점점 진해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적절한 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톤은 명암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암은 뭐냐? 명암은 그냥 밝고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밝고 어두운 거. 거의 유사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톤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톤을 만들어내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수많은 이 선들을 그어서 톤을 만드는데 점점 자기가 원하는 그 톤으로 진하게 하려면 다른 방향에서 또 선을 그어서 겹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각각 방향을 달리해서 수많은 선들을 이렇게 겹치면 점점 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선을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어두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목에, 손끝에 힘을 약하게 전달해서 아무리 선을 많이 겹치고 겹쳐도 이렇게 진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적당한 정도의 원하는 톤을 만들어내려면 손끝에 얼마의 힘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명암을 표현할 때 손끝에 얼마의 적절한 힘을 분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적절한 톤이 손끝에 적당하게 분배가 돼 가지고 전달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묘 기초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구를 한번 그려보면서 기초 소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형태로 흐린 선으로 이렇게 구를 그리고 그림자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스케치가 끝나고 나서는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빛을 받는 부분은 이 정도고요.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안 받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조밀하게 명암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 톤을 한번 또 깔아줍니다. 중간 톤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이 이쪽입니다. 빛이 이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이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중간 톤을 한번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경계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명심할 게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경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깔아주시고요. 항상 그림 그릴 때는 그늘진 부분, 어두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잘 그리면 뭐 특별하게 밝은 부분을 잘 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완성이 되어 보입니다. 이 종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종이를 돌릴 때는 사진 보고 그리실 경우에는 그 사진을 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만 아무리 잘 그려도 소용이 없고, 못 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려야지 전체적인 톤의 어떤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분적으로 그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를 어느 정도 손봤으면 그림자도 조금 손을 보시고, 주의하실 것은 그림자는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진해지고 물체로부터 멀어질수록 흐려집니다. 그래서 쓱 없어지는 거죠. 제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야 될 게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 그 사이에 있는 경계 부분을 이 다크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다크라인. 장갑을 끼면 그 손가락 그 기름때에서 흑연가루가 이렇게 섞여서 오염되는 걸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딱딱해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뭉개줍니다. 아웃라인이 너무 이렇게 칼로 밴 것처럼 딱 그 절단되어 있는 느낌이면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아웃라인을 조금 부드럽게 뭉개줘서 그림자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빛의 방향이 이쪽으로 오니까 하이라이트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가장 밝은 부분이. 그래가지고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여기가 중간 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크라인이 되겠고, 여기는 그늘이 됩니다. 그늘 가상자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와서 주변에 부딪혀서 되쏘여주는 그 반사된 빛 때문에 반사광선의 영향으로 가상자리가 희끄무레해집니다. 그늘 부분도 가상자리가 희끄무레해지는 것을 반사광선이라고 그래서 미술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사광선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림은 입체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빛의 방향 표시를 해주는 걸 지우시고, 항상 어떤 그림이든지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꼭 표시를 해주고 그림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술은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을 시각의 예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 가수는 있어도 맹인 화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